대부분의 제 영상은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배경을 알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의 경우 그의 출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의 삶이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한 날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정말로 골을 넣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여러분을 게르트 밀러의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어떻게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정말로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것만큼 훌륭했는지 평가할 기회를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평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와 의견이 같다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 유명한 공격수의 과거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르트 밀러는 뇌르틀링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족 중 5번째 아이였는데 그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새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41살이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임신 후반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결국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으며 아버지는 광부였고 어머니는 방직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게르트도 어머니에게서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6살 때 게르트는 축구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한 인터뷰에서 처음 받은 축구공은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었고 가족이 더 비싼 가죽공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게르트는 매주 토요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빵을 팔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학교에서 축구 경기에 참여했으며 이후 TSV 1861 뇌르틀링겐이라는 독일 5번째 리그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19살까지 활동했으며 그곳에서의 마지막 해에는 31경기에서 5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이름이 당시 빅클럽들 중 한 팀에 전해졌고 그 팀은 그를 영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TSV 1860 뮌헨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팀에 너무 많은 스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가 어느 팀에 합류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바이에른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바이에른과는 달랐습니다. 밀러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리그에서 단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었고 남부 지역 리그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처음부터 엄청난 인상을 남기며 첫 12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첫 몇 경기 중 하나에서는 해트트릭까지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선수가 있으면 다음 시즌에 팀은 다시 분데스리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가 분데스리가에서 첫 시즌을 보낸 후 바이에른은 리그에서 3번째로 끝났고 TSV 뮌헨과는 단 3점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그가 거의 그 팀에 합류할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는 정말로 뛰어난 성과였습니다. 그들이 막 2부 리그에서 승격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 인상 깊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독일컵을 우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밀러가 굉장했지만 그가 혼자서 팀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팀에는 당시에는 덜 알려졌던 선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이름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바로 프란츠 베켄바워와 제프 마이어였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밀러에게는 1966-1967 시즌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해 그는 45경기에서 무려 4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8골은 9경기에서 기록한 컵 위너스컵 경기에서 나왔고 그는 최근 승격한 팀을 이끌고 첫 번째 국제대회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리그에서는 밀러가 첫 번째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이 5위 이상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고 1위와는 단 5점 차이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해 바이에른은 다시 컵 위너스컵 결승에 거의 진출할 뻔했지만 밀러는 8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에 의해 탈락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은 트로피가 없었지만 밀러는 그와 함께했던 다른 바이에른의 스타들과 함께 자신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1970년에는 43골을 기록하고 첫 번째이자 유일한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절정은 1971-1972 시즌에 이르러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그는 1970년 월드컵에서 첫 번째 국제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스타가 되어 조별리그 3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며 연속으로 2번의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샌도르 코치스만이 자랑할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이후 그는 영국을 상대로 골을 넣었고 준결승에서 이탈리아의 골문을 2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충분하지 않았고 독일은 4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3위 결정전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 독일은 여전히 승리하며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1971년 그는 34경기에서 40골을 기록하며 그중 6번은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는 76분마다 한 골을 넣었으며 이는 그 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선수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기록은 여전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상대로 바이에른은 다시 한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1972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는데 그 대회는 예선 외에는 조별리그가 없는 독특한 형식이었습니다. 8개 그룹 4팀이 있었고 8강은 여전히 예선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에서 밀러는 6경기에서 7골을 넣어 모든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그는 8강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골을 넣었고 준결승에서는 벨기에를 상대로 2골을 기록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또 2골을 넣어 독일을 유럽 챔피언으로 이끌었으며 결국 유로 대회에서 9경기에서 놀라운 1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막을 수 없었으며 그는 발롱도르에서 2번째로 올라가며 팀 동료인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단 2점 차이로 1위를 놓쳤습니다. 이는 이상의 역사상 2번째로 짧은 간격이었습니다. Gerd Müller picked up his first major international trophy. 이제 그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바이에른을 위해 그것을 할 때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누가 의심했을까요? 1972년 말까지 그는 60경기에서 85골을 기록했으며 그중 8번은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게르트 밀러는 본질적으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공격수였습니다. 1972-1973 시즌은 그가 기록한 골수에서 가장 좋은 시즌이었으며 49경기에서 67골을 기록했고 그중 6경기에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12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은 결국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러는 매 45분마다 한 골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이 대회 및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한번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끌었고 또 다시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 시즌은 밀러가 기억될 또 다른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973-1974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는 매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결승에서는 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승은 매우 특별한 경기였습니다. 무득점 무승부 후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두 팀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는 승부차기가 아니라 재경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골든골과 승부차기 사이에 존재했던 특이한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이에른은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Bayern München gegen Atletico Madrid. 2 Tore von Gerd Müller. Damit hat Gerd Müller bereits 40 Europacup-Tore erzielt. 여름에 유럽 챔피언으로서 서독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밀러는 팀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조별리그에서 한 골만 넣었지만 그는 마지막 조별리그에서 2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2골 중 하나는 그룹을 선도한 두 팀 서독과 폴란드 간의 경기에서 결승골이자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후 그들은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네덜란드 팀과 만나게 되었고 첫 25분 동안 2번의 페널티킥 득점 후 승리의 골은 당연히 누구도 아닌 게르트 밀러가 넣었습니다. 이 골은 독일이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했고 그 경기는 오늘날까지도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결승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in Gerd Müller, der immer dann zur Stelle war in seiner Nationalmannschaftskarriere. 다음 시즌 밀러가 30에 가까워지면서 그는 오랜만에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달랐습니다. 그는 이 대회에서 7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으니까요. 비록 그중 4골은 첫 번째 경기에서 넣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는 결승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바이에른이 유럽 최고의 팀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 해 많은 이들이 예상했듯 그의 성과는 하락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화려한 활약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7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그중 2골은 2차례 우승을 차지한 벤피카와의 8강전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그는 생테티엔과의 결승에서 승리한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생테티엔이 유럽컵 우승을 위해 미셸 플라티니를 영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바이에른은 유럽컵을 3번 연속으로 우승한 3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이 업적은 42년이 지난 후 레알 마드리드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합류할 때까지 누구도 반복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터콘티넨털 챔피언스컵은 다음 시즌에 그레트 밀러가 마지막으로 획득한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컵에서 4경기에서 11골, 리그에서 28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바이에른에서 2시즌을 더 보낸 후 34살의 나이로 클럽을 떠났습니다. 그가 바이에른에서 기록한 총 골수는 608경기에서 566골입니다. 그의 축구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 그는 미국의 포트로더데일 스트라이커스에서 3시즌을 보냈고 두 번째 시즌에서는 SL 결승에 진출했지만 패배했습니다. 밀러는 발롱도르의 10번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의 전성기 때 그는 97경기에서 117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가대표팀에서 경기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유럽 챔피언십의 역대 최다 득점자였으며 3번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왕, 월드컵에서 득점왕, 그리고 2차례 골든 부츠를 수상했습니다. 그를 능가한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선수 생활이 끝난 후 그는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전 바이에른 동료들이 그에게 재활치료를 받도록 설득한 덕분에 그레트 밀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바이에른 유소년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그는 알츠하이머병에 시달렸으며 안타깝게도 202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레트 밀러는 키가 작고 체격이 짧고 특이한 외모를 가졌으며 특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위대한 축구 선수의 이미지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에게 짧은 거리에서 치명적인 속도, 뛰어난 경기력, 그리고 자연스러운 골잡이 본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1974년 월드컵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친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관한 책을 쓴 데이빗 윈너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평점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분 정도 이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처럼 저도 평점 시스템에 단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다루는 각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이 다룬 선수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단순히 좋은 선수, 시대의 전설, 그리고 물론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연말까지 저는 제가 만든 모든 영상에서 다룬 선수들을 평가하고 가능한 한 공정한 순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 순위에서 누가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설문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다룬 10대 선수의 순위를 댓글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함께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그의 경기를 주에 깊게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10점 만점의 10점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의 위치 선정도 놀라울 정도였고 거의 완벽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상황 판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역시 10점 만점의 10점입니다. 속도와 신체 능력에서는 9점 만점의 10점입니다. 왜냐하면 더 공격적인 신체적 충돌에 대한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특한 체격 덕분에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중볼 싸움에 참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첫 터치와 공 다루기입니다. 여기서는 10점 만점의 8점으로 그는 공을 슛을 위한 위치로 놓는데 매우 뛰어났지만 가장 기술적인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가 두 번째 리그에서 클럽을 끌어올려 3개의 유럽컵을 획득한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또한 그의 대형 대회에서의 활약을 보면 분명히 강철 같은 정신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점 만점의 9점입니다. 이제 그의 트로피 컬렉션을 살펴보면 그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월드컵, 유로, 3번의 유럽컵, 발롱도르, 2개의 골든 부츠. 이 부분은 당연히 10점 만점의 1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 요소입니다. 크루이프나 베켄바워와 비교하면 그의 언급이 훨씬 적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가 1년 동안 기록한 85골은 여전히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적인 아이콘과는 거리가 있으며 점점 잊혀진 천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점 만점의 8점입니다. 총합으로 70점 만점의 64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로 그가 받은 점수를 평가해보세요. 그리고 저로서는 이것이 하나의 비디오로 본 그레트 밀러의 평가였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